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조국 장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봅시다. 재판 확정될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재판 언제 합니까 근데? 10월 18일 날 합니다. 표창장. 그래요. 표창장 얘기해보죠. 검찰이 정경심 씨 위조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표창장 건은 이미 기소가 됐는데 기소 내용하고 지금 완전 달라요. 전 처음 봤어요. 기소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다시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저는 정말 처음 보고요. 공소장 변경한단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기소한 내용하고 달라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라고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거의 찾기 어렵고, 왜냐하면 검찰 공소장은요, 검사의 얼굴입니다. 예. 그게 가급적이면 틀리지 않고, 마지막 그거를 도장을 받고 딱 냈을 때 자기 일은 끝났다고 일단 생각하거든요. 중간적 일은. 예. 공소유지는 공판 검사가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정교하게 작성하는데 이렇게 영반대의 다른 예. 내용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못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수사를 어설프게 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렇게 어설픈 공소장을 한번 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언제요? 예, 이게 한명숙 국무총리 가 이제 기소를 됐을 때 첫 번째 공소장이 두 번째 거 말고 첫 번째 공소장이 이렇게 허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 공소장이 왜 이러느냐라고 한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기자들이 많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정경심 씨 공소장을 보면 정말 맹물이에요. 뭐 이런 공소장이 있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특정된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나마 실제 지금 밝히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하고 또 배치가 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걸로 밖에 볼 예. 수 없어요. 그러면 재판 들어가서 뭐 공소장 변경하고 재판하면 되는데 정경심 위조 증거 다수 확보했다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뭘까요? 이게 검찰에서 뭐 명확하게 밝혔는지 뭐 저도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지. 예.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이렇게 나왔던 정보라면 그만큼 좀 힘들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있으면요. 어차피 이거는 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패를 감춥니다. 그렇죠. 패를 감춘 다음에 공장 변경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미리 이렇게 패를 내는 거는 수사 과정에서는 그 여론을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공소 제기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객관적 정보 다수 확보가 기사 타이틀입니다. 객관적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라는 걸 반대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검찰이 말하면 실제로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다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보면 사실 저는 보고 많이 갸우뚱했어요. 네. 아래 한글 파일로 그림 파일을 총장 직인을 스캔을 떠가지고 아래 한글 파일에 붙였다. 그렇게 하면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위조로 쓸 수가 해봤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2013년 그 전이에요. 한참 전이에요. 12년 근데 그때 아래 한글 2010 그 버전이 나왔는데 2018 버전 정도 돼야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전을 확인을 정확하게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8 버전이면 음영하고 이래가지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전 버전이면 명료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좀 검찰이 확인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 표창장 위조로 조국 장관의 딸 기소를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위조 사실을 알고서 이것을 제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검찰의 딸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엄마도 알고 있었고 딸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이네. 그렇죠. 공모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말을 흘린다는 것은 사실상 조국 장관의 사퇴를 강요하는 정치적인 액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전체적인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은 수사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목적인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내용도 보면은 검찰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는 실제로 이게 피의 사실이라든지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그냥 들었을 때 조국 장관 측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유죄의 심증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얘기들만 나와요. 사실관계가 별로 상관없는. 그런다고 볼 때 이것은
그 조국 장관의 사퇴가 목적이라고 보고 이 역시도 그런 목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어요. 저도 뭐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좀 계속 맞추려고 예. 하는 느낌. 예. 기소라는 그림, 위조라는 그림. 그러니까 조국 장관 딸도 지금 위조를 했다라는 그림에 맞게 지금 증거들을 취합하는데 마땅한 증거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연결고를 찾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하는 것 같고 사실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소하면 돼요. 기소하면 되죠. 예. 왜 검토한다 얘기를 합니까? 예. 그리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 기소를 하면 됩니다. 위조죄 공범이고 공동정범이라면 그게 입증이 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문서를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예. 그에 맞게 시간, 장소, 방법을 특정해 가지고 기소를 하면 되는데 왜 이걸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왜 그때 그 청문회 때 공소장은 법리를 제대로 검토를 그때는 왜 안 하고 바로 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은 조국 장관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법률가들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 오촌 조카가 보유한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거 오촌 조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이 조국 장관의 차명 주식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 현재로서는 되게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차명 주식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현재 밝힐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검찰이 이렇게 여론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검찰의 수사가 지금 스텝이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상황을 보면은 검찰이 오히려 수사상 불리한 얘기 오히려 조국 장관 측에 유리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스텝이 좀 꼬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수사 동력을 어떻게든 간에 여론의 힘으로 만회해보기 위해서 일을 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여론몰이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수사의 동력 확보가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굳이 이제 공직자윤리법을 얘기하는 거는 주식 백지 신탁을 이제 공직자가 거부했을 때 처벌 조항이 있어요. 예.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한 건 아닌데 처벌했던 사례는 저는 못 봤어요. 예. 처벌했던 사례는 기소했던 사례는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본인한테 한정하느냐. 가족까지 학대하는 예. 이 부분인데 이거를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그 지금 총장이 예전 대검 중수부 있을 때 이 사건을 기소를 했다가 무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예, 김종찬 그렇죠. 금융위원장. 예. 그때도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문제됐을 때 이제 했던데 이거 지금 결국은 이거랑 똑같거든요, 사안이. 공직자윤리법 한다 하더라도 이때 판례대로 간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어제 우리 방송에 나온 서기호 변호사가 펀드 관련해서 조국 펀드가 아니고 익성 펀드다. 결국은 익성이 주세력이고 익성의 돈으로 이 펀드가 만들어졌고 마지막 돈의 줄기도 익성을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뭐 부끄럽지만 상법 공부를 좀 했습니다. 상법 박사 아닙니까? 하기도 했고요. 좀 한 게 아닌데. 회사 관련돼서 이제 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뭐 펀드든 뭐 회사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가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요. 과연 이 코링크 이 회사를 누가 만들었냐고 가정했을 때 제가 판단 컨테는 최초 종잣돈이 어디서 나왔냐가 예.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익성입니다. 익성이다. 익성이 예. 1억 중에 8천 이상을 냈고요. 근데 검찰은 아마 유상증자 과정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유상증자 때는 조국 그 일가의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하고 배운 바에 따르면 최초를 보면 익성의 소유라고 보는 게 맞는데 검찰은 이상하게 증자할 때 그 과정에서 조국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조국 펀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조국 펀드가 되려면은 오촌 조카 혹은 뭐 정경심 씨의 동생이 뭐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씨와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순실과 박근혜를 하나의 공동체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한 뻔질나게 만났고 최순실 뻔질나게 청와대를 들락거렸고 그 사이에
비서관 2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흔적은 안 나왔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조국 펀드라고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상식적으로 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 결국은 이 익성이 이제 한락하는 게 수백억대 재산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예. 뭐 상장을 하든 어쨌든 간에 예. 근데 한 10억 정도를 갖고 못한다 이 그거를 말이죠. 소유한다는 거는 뭐 예. 법을 떠나서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 근데 그림을 일단 그려놨는데 제가 계속 검찰 얘기 수사 얘기를 한 거는 이게 조국 펀드라고 그림을 그려고 맞췄는데 맞추려고 자꾸 하는데 뭔가 안 맞는 게 결국은 익성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은 그림이 지금 그려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새는 이게 익성 얘기는 없어요. 예. 조국 사모펀드는 많이 줄고 또 표창장으로 돌아갔거든요. 예. 부족하니까 좀 그런 얘기가 바뀐 게 아닌가 흐름이 알겠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33년 만에 파악했다. 이 다른 게 아니고 DNA가 지금 겹치기 때문에 네. 뭐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다고 봐야 돼요. 예. 또 뭐 속보에 혈액형이 좀 다르다 얘기를 또 하는데 혈액형은요 4가지잖아요. 크게 예. 거기다가 현장에서 뭐 다른 사람의 혈액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피해자 건지 가해자 건지 구별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채취한 이 DNA는 여성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정액에서 채취한 거기 때문에 한 개도 아니고요 3개가 이렇게 일치한다면 진범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과학 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미세 증거 증폭 기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그 추출조차가 안 됐던 것인데 그리고 추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교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증폭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를 볼 때 사실 제가 볼 때도 이게 진범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근데 지금 총 10건 중에 적어도 3건은 진범이 맞는 것 같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3건에 대해서는 진범이 맞다고 예. 보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이 사건의 범인이다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예. 뭐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처벌은 못할 테고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일단은 이 용의자 이 씨는 나는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러죠. 한 것 같아요? 예, 아니다 그럽니다. 예. 그 사실 이 용의자인 이모 씨가 지금 25년째 복역을 하고 있는데 무기수의 경우에는 25, 6년 정도가 되면은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옛날에 20년이 요새는 25, 6년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가석방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로서 협조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할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게 자기 수사에 협조를 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범인이라는 게 확인이 돼버리면 영원히 이제 석방될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조를 안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남은 증거물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를 해서 네. 그것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또 같습니다. 하나 그렇게 증거가 좀 확실해진다면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신상 공개는 가능하거든요. 현행법상으로도 뭐 특정 강력 범죄이기도 하고 예. 국민 알 권리 차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름하고 얼굴 같은 것들을 뭐 그 포토존 같은데 데리고 와서 찍지는 못하겠지만 예. 뭐 어느 정도 좀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요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 오윤성 교수하고 대담이 준비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고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 씨 사생활 폭로글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예, 인스타그램에 양준혁 씨가 잠을 자는 모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밑에 달린 글이 재밌습니다. 방송에서 보는 모습, 팬 서비스하는 모습, 어수룩해 보이는 이미지 이면 숨겨진 저 사람의 본성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첫 만남부터 어떤 성적인 뭐 요구를 했고 이게 몇 년 전 물이 일으켰던 임모 선수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그 양준혁 씨로부터 그 성적인 가해 행위를 당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글이었죠. 그 뭐 인터넷 게시판에도 양준혁 미투 터졌다 뭐 이런 제목들이 떠오르던데 미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이상해요. 아니 양준혁 선수는 미혼이고 이분하고도 합의하에 뭐 좋은 만남을 가졌을 이분도 테고 성인이고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게 미투가 된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강요를 당했다, 즉 뭐냐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미투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투라고 보기 어려워요. 두 사람이 같이 지내는 모습을 포착한 사람들이 꽤 많이 폭행으로 있거든요. 보기도 어려운 게 그 글로 봐도 특정한 어떤 행위를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건 성폭행이 아닙니다. 예. 성폭행, 폭행, 협박 이런 게 들어가고 그 사람의 글을 다 맞다 손 치더라도 범죄라든지 미투에 저는 해당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양준혁 씨 측에서 아마 강력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바로 저 변호사가 선임이 됐고요. 명예훼손이나 이 협박 그런 걸로 지금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밝히고 있고 본인도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자연스럽게 헤어진 과정인데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준혁 씨 쪽 법률 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으로부터 협박당했다, 협박당한 그런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게 뭐 어떤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좀 공개되면 좀 더 정확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협박당했다고 하는 것은 요거 폭로하기 그 전에 그렇죠. 예. 다른 건으로 협박받았다 이 말이겠네요. 아마 내가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뭐 특정한 여성이 요구를 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했을 하겠다. 가능성이 있겠죠. 협박 내지 뭐 공갈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고발이 되면 뭐 진실은 밝혀질 것 같은데 문제는 여성이 그 글을 쓰고 다 폐쇄를 또 했어요. 예. 글들이. 근데 이미 뭐 다 퍼졌는데요. 뭐.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더 뭐 글을 쓰거나 여성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양준혁 씨가 그 소속사를 통해서 뭐 법률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개인이 또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헤어졌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건전한 만남이었다, 오랫동안 이제 미혼이었고 그래서 이제 중년이지만 이제라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진지한 만남을 가졌지만 뭐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 차이가 너무 차이가 너무 많아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모든 남녀 관계라는 게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양준혁 씨의 대응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도 사실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그 양준혁 씨 입장은 헤어지고 나서 여성이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거 아니냐 하면 그런 입장인 것 그런 같고요. 뉘앙스예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양준혁 씨 측에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소 제기죠. 예.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그 법적 대응 어떻게 봅니까? 양쪽이 이것도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면 만약에 이게 여성이 뭐 다른 것들이 올리겠다고 처음에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뭐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다라고 하거나 이것 정도 수준이라면 오히려 여성이 명예훼손 내지 정보통신망법상의 협박 내지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사람은 형사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형사 끝나면 또 민사로 갑니까? 민사로 글쎄요. 뭐 양준혁 씨가 방송을 지금 많이 또 나와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 방송에 하차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명예훼손 해봤자 위자료 정도로 되지 않을까. 손해배상은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상 두 개를 같이 내고요. 대신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과를 봐가면서 진행하는 그렇죠. 거고. 그럼 박지훈 변호사 생각은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여성 측이 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가 이게 다라면요. 뭐 얘기 자체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뭐 여성한테 유리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성 쪽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렇죠. 일관된 진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진술이 주변의 객관적인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게 뭐 관건이 될 것 그렇죠.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